예, 방금 우리 홍보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간에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2차 정리회 끝나고 한 열흘 남짓 만에 임시회를 개회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마무리 추경 때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3회 추경까지 마치고 나서 마무리 추경에 국도비라든가 시도비 정산 과정에서 좀 가감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또 막판에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보통 12월 달에 마무리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 마무리 추경의 요소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임시회를 했습니다. 근데 임시회 이틀이기 때문에 안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임시 안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2023년 마지막 의정 브리핑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의정 브리핑에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편안하게 지난 1년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좀 서로 얘기 나눌 게 있으면은 담담하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보도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이번 임시회에는 총 6건의 안건, 일상적인 거 빼고 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일단 2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해서 마무리 추경을 했는데요. 일단 큰 요소는 없는데 저희가 세입 부분 예산 300억 정도의 감소 부분을 반영했었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국도비의 원래 예산상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 살림살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부세,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나오는 특별교부세 또는 일반교부세 이쪽에서 원래 예상했던 수치, 그 다음에 도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 항목에서 한 300억 정도가 원래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그거는 경기를 반영한 탓도 있고 전체적인 국가라든가 도에서의 살림살이의 축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일상적으로 그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안건이 이번에 좀 논란이 돼서 일부 수정 의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정 의결했는데 이건 저희가 이미 한 2번에 걸쳐서 의정 브리핑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례보고상에서 시 집행부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 저희 주례보고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은 지금 정원을 늘리겠다. 2024년도에 정원을 늘리는데 그동안은 이 정원 숫자에 대해서 행안부가 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전에 몇 명을 늘려라 이렇게 시다를 했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늘리는 부분에서 수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는 당초에 22명을 증원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 중에 4급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에 4급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원을 없애고 5급을 하나 증원해서 그 5급 직원을 시장 비서실에 배치를 하겠다. 시장 비서실에 배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5급과 6급을 당초 설명을 할 때는 5급과 6급을 별정직으로 뽑아서 배치를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저희가 주례보고 듣는 과정에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요구했었고, 또 하나는 별정직으로 이 직을 신설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 조례안 개정을 할 때는 5급은 일반직, 그러니까 4급을 없애고 5급을 증원해서 그 일반직 늘어나는 정원을 비서실장으로 보해서 배치하겠다라는 안하고,
6급 별정직을 뽑겠다라고 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 의원님들의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은 일단 사실은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비서실에 5급을 배치하는 게 지금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더군다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6급 상당이긴 하지만 정책보좌관이라고 임기제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임 국장 출신의 정책보좌관을 보임해서 실제 정책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바로 혹시 시장실 여기 기자님들 중에 들어가 보시면은 시장실이 바로 옆에 국장실이 있고 국장실에 국장 세 분하고 정책보좌관이 위치해 있는데 그게 시장실하고 바로 통해 있습니다. 심지어 국장님들은 지금 파티션 해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정책보좌관님은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 조정 업무를 이미 시장 직속으로 정책보좌관이 하고 있는데 5급 비서실장을 신설해서 과연 바둑으로 치면 포석을 그렇게 좁게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시장이 하여튼 기구를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회가 그것조차 승인을 안 하면 결국 기구표를 다시 그리라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건 승인을 하자. 다만 6급 별정직 직원을 배치해서 비서실에 배치하겠다는 거에서는 의회로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집행부의 의견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 시를 빼고 다른 시에는 다 별정직을 둬서 그 별정직들을 비서실에 배치하거나 하고 있다. 우리 시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럼 우리 시는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아느냐. 98년도에 별정직 비서실장을 근무했다가 배치했다가 일부 무리가 생겨나서 그때 별정직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으로 배치 시작해서 지금 25년 동안 무리 없이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별정직으로 시장 비서실에 6급을 배치하겠다는 얘기는 그렇잖아도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에 뭐 선거를 놓았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런저런 뭐 잡음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여러 기자님들께 듣기도 했었고 일부 기사화되기도 했었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양성화해서 그야말로 비서실에 배치하는 게 그게 무슨 행정에 시민의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수정 의결이 가능한 거냐? 예를 들면 이게 집행부에서 낸 안건인데 조례 개정안인데 의회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라고 찾아본 결과 우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 36조에 보면은 이 기구와 정원조례에 관한 그 제안과 의결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으로 인하여 비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조례 하나가 있고요.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그 다음 컴마 찍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렇게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나름대로 짜가지고 올 때 의회에서 얼마든지 기구를 합쳐서 의결할 수도 있고 또는 폐지해서 의결할 수도 있고 정원도 줄여서 의결할 수 있고 늘릴 수는 없지만 이런 조항이 있고 다만 이 경우 미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이틀 회기였어요. 그래서 이틀 회기에서 첫째 날 이 안건이 상정됐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끝내고 당일 배석한 이제 저희 부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 대신에 행정지원국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일단 정회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좀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가 그 집행부에서 제안한
비서실 6급 별정직 직원의 정원을 축소해서, 그러니까 없애고 줄여서 의결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의견을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정회 후에 회의 속개하고 해당 국장이 시장께 의견 들어서 우리 집행부로서는 이 6급 별정직 인원이 필요함을 뭐 충분히 강변했지만 의회가 만약에 그렇게 의결한다면 수용하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제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내서, 그건 우리 회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의사 일정에 수정안을 낼 때는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냈었고, 그 수정안과 원래 집행부가 된 의안을 원안 의결하자는 의원님들과 이 수정안을 의결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뉘어서 표결 처리한 결과 5대2로, 아니죠, 5대3으로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에 6급 별정직 해당되는 부분을 다 삭제하고 지워서, 그래서 한 명을 축소한 상태로 의결해서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일날 이거 처리하는데 질의답변 듣고 정회하고 다시 절차 진행하는데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바람에 이건 많았고요. 그 다음 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해당 과에서 조례안 제정하는 조례안들이어서 했고, 이제 마지막 거기 보면은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 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혼선이었냐면은 이미 그러니까 1년 전에 의회에서 이제 별내선이 내년 6월까지 전부 시운전을 마치고 지금 6월 중에 또는 늦어도 7월 초가 되면은 이제 운영이 시작되는데, 별내선 운영은 지금 이제 자치단체가 3개 구간이 걸쳐 있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남양주시에 걸쳐 있었고, 이 별내선은 지하철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8호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열차 운행과 관련된 업무는 현재 지하철 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역 관리, 역무 관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에 있는 암사역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구리에 있는 3개 역은 구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구리시는 도시공사에 업무를 줘서 그 관리를 맡기고, 남양주 구간에 있는 2개 역은 남양주역시도 남양주 도시공사에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도록 협약을 맺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냐면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 관리 대행하는 것으로,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업무 처리를 해놨는데, 이후에 서울교통공사라든가 기타 그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봤더니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그거는 관리 대행을 맡기면 안 되고 업무 위탁을 해야 된다. 뭐 2개의 관리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뭐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해석을 잘못했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질책은 좀 있었죠. 충분히 그러니까 사전에 좀 찾아서 제대로 하시지. 이미 1년 전에 그러면 그걸 믿고 관리대행 동의안을 승인한 의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잘못이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그게 당시에 관리대행이 아니고 위탁이라고 저희가 찾아냈어야 되는데 못 찾아내고 했으니까 저희도 잘못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시의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신뢰를 못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뭐 당장 일단 이렇게 바꿔도 내년도 7월부터 우리 시민들이 별내선을 이용하는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그 본 안건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숨가쁘게 달려온 2023년도 우리 구리시 의회 회기는 요 332회 임시회를 끝으로 일단 지난주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단합니다. 2건 정도가 잠깐 그래도 논의가 있었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얘기여서 이렇게 하고, 혹시 이 2건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부분부터 일단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없으시면 이제 광고 삼아 2가지. 하나는 여기서 계속 제가 몇 번에 걸쳤던 국외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8일까지 2차 정리에 마치고 금요일까지 마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출발해서 저희가 11일 날 출발해서 15일까지 4박 5일간 상해, 타이페이하고 상해 두 군데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 7명, 우리 의회 직원 4명, 그 다음에 시청 공무원 2분, 3분, 그 다음에 공사 직원 2분에서 총 16명으로 국외 연수단 운영을 해서 타이페이에 가서 우리로 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러니까 타이페이시에 있는 그 도매시장, 뭐 제1도매시장, 대2도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도매시장이 주로 그 과일 쪽을 하고 제2도매시장이 야채 쪽을 하는데 저희가 갔던 제2도매시장은 야채 쪽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방문했던 그 도매시장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연관해서 도매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일반 시장들 이런 것들 이틀 동안 잘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상해로 넘어가서 상해에서도 역시 우리로 치면 이제 도매시장에 해당하는 시장. 근데 거기는 그 도매시장 자체가 우리처럼 공사 체계가 아니고 유한 회사 체제로 민간이 협업하는 그런 업무 체계가 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일단 그 관계자들하고 질의답변 또는 뭐 시설 변화, 그다음에 또 히스토리, 그 시장들의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 특장점에 대해서 우리로 치면 부사장 정도 되시는 분, 우리로 치면 공사의 한 본부장 정도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1시간 넘게 그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어요. 그리고 일단 여러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 다 했고, 그리고 나서 큰 문제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결과 보고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적으로 행사 일정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참석자들이 쓸 리포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지금 사무과에서 취합 중이고, 저보고도 지금 제 거 써내라고 그러는데 아직 못 써내고 있어서 제가 좀 빨리 끝나고 올라가서 숙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합이 되는 대로 저희 구리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네, 우리 요구가 네네. 네네. 21명 증원을 허락한 거죠. 네네. 얘기하면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현재 구리시 정원이 집행부 794명, 의회 사무과 21명에서 총 815명입니다. 815명인데 이번에 22명을 증원해서 집행부에서 21명, 의회에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안에 6급 별정직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었는데 이 인원을 삭감했으니까 전체 저희가 의결한 것은 815명에서 836명으로, 집행부는 794명에서 814명으로, 의회는 21명에서 22명으로 이렇게 의결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회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1월 1일자로 뭐 인사이동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의회에 그동안 저희 의회 사무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의 수석 전문위원님이 64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정년이 내년 말까지인데 통상적으로 정년 1년 전에 공로연수들을 들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공로연수 신청을 하셔서 내년도 1월 1일부로 두 분의 사무관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고 그 후임 인사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팀장 변경도 좀 있을 듯하고요. 사무과장 변경, 또 전문위원실 변경들도 있을 듯하고, 일단 작년 1월 1일부터 그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이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서 재작년까지는 이런 의회 인사가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이 됐든 전문이 됐든 팀장이 됐든 직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전보 명령으로 인사 행위가 있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기관 간에는 전입 전출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부하고 전입전출 없이 자체 의회 내에서 공로연수 들어간 자리에 대한 승진 인사,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팀장들 간의 보직 변경 등을 1월 1일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1월 첫째 주에 이제 혹시 다시 뵙게 되면 그때는 과장님, 전문위원님, 팀장님들이 좀 바뀌실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관령 내는 대로 그거는 보도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었고요. 이제는 편안하게 하여튼 이제 처음에 잘 모르고 겁도 없이 정례 브리핑 하겠다고 시작을 해놓고 무척 부담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도와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고 또 그렇게 이 정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들을 저희 구리 시민들에게 여러 기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서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1년 그 의정 브리핑을 잘 진행해 왔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분발하셔서 매주 국장님들에게 정례 브리핑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국별 브리핑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시장님도 우리 언론인들과 직접 만나서 시정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언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행정과 시민들이 좀 이렇게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임기가 내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임기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까지처럼 이제 충실하게 전달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 브리핑 시간을 활용할 생각이고요. 바람은 아까 우리 양경혜 부의장님, 김성태 의원님 내려오셔서 인사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 정례 브리핑 시간에 의원 각자의 의정 활동에 대한 브리핑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독려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의장 원맨쇼가 아닌 의회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어떤 의원님이라도 이 멀티룸을 활용해서 우리 언론인들과 접점 그다음에 충분히 이렇게 설명되어져 가지고 마치 여의도 국회 가면 정론관에서 의원이 중계만 하면은 누구라도 와서 기자회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이슈가 많지 않아서 안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혹시라도 맨날 제가 브리핑하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좀 궁금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있으면 오늘은 한 30분 정도 여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내려왔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끝. 우리 박경기 기자님. 네. 예, 이쪽으로 박경기 기자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 부대 문제가 우리시 역대 최초로 사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 의회가 제 모습을 찾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번에 2024년도 예산 심의를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시민의 예산이 쓰이는 곳은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감사와 의회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행상 뭐 그랬다고 하는데 솔직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 예. 일단 첫 술에 배부른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일단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대의에 시작되고 이 정례 브리핑 시간에 인천일보 박현기 기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게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실시간 중계가 되어서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산 심의는
실시간 중계도 안 되고 의원들 기자들 들어올 공간도 없어서 거의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일단 그건 공간의 문제였다. 첫 번째 뭐 의회가 특별히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집행부에 있는 여유 있는 공간에서 하니까 실제 중계 장비도 들어가고 또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자재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예결특위는 예산결산특위는 우리 의회 자체 건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3층에 있는 예결특위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 의원들 딱 앉으면 집행부 공무원들 설명할 공무원들에게는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이게 작년 일이었습니다. 작년 초반에. 그래서 내년도에 2024년도에는 꼭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 멀티룸을 이제 개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재 집어넣고 음향 장비 집어넣고 그다음에 방송 장비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번 2차 정리에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예결특위부터는 이제 실시간 중계가 됐고 공간이 여유로우니까 기자님들도 충분히 들어오셔서 다 취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진일보 한 거고 지금 이제 박형기 기자님 말씀은 뭐냐면은 저희 그 예산서에 보면은 집행부 것만이 아니고 의회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 예산이 있는데 당연히 집행부 예산은 각 부서장들이 오셔서 그 세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그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 예산에 가서는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게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온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 지금 그 질문을 주신 거 맞죠?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런 거였죠. 혹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 안건을 가지고 오면 질의 답변을 진행을 합니다. 담당 국장에게 의원님들이. 그런데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의사진행문에 나오냐면은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없습니다. 그럼 방맹이 땅땅 쳐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의회의 예산 편성은 일단 사무과가 주관되고 그 예산 편성의 최종 사인을 의장이 합니다. 의장이 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내년도 의회 이런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끝내고 났는데 의회 사무과장한테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듣는 게 조금 옹색스럽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의회에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어떤 의원님들이 의장에 대해서 뭐 좀 결례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회의 살림살이도 예산심의 과정에 시민들에게 내년도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예산에 이만큼 씁니다를 알려드리는 게 순기능을 발휘한다라면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봐서 같이 의논해서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걸 당연한 그냥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의원 발의권 때문에 혹시라도 부실할까봐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때 한번 제가 브리핑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어떤 조례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가져왔을 때 설명드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정책지원관의 도움받아서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 공청회가 됐건 토론회가 됐건 전문가 간담회가 됐건 등등들도 다 걸칠 수 있으면 거쳐보자. 그 다음에 심지어 그동안에 그 8대 의회 때까지는 의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의원이 이걸 설명을 해가지고 질의 답변을 안 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저희 혹시 속기록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과정 중에 의원 발의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과정도 거치고 하거든요. 그런 선상의 일환으로 뭐 관례를 깨지 않고 그 정신을 깨지 않는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냐면 남양주시 의회는 그 의회 예산을 운영위원회 참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그 예산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심의를 한다고 하죠. 네. 뭐 관례상 뭐 생략하는 게 아니라 심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 의회도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 이제 남양주하고 직접적으로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상임위 체제가 저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체제가 있으면 좀 그런 게 가능한데, 하여튼 저희처럼 상임위 체제가 없는,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회라는 게 지금 상임위원회처럼 유사 상임위원회지 이 어떤 정말 말 그대로의 상임위 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그냥 운영위원회만 가지고 있는 여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그 의회 예산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하여튼 원칙은 하나 저는 동의해요. 시민들에게 충분히 의회의 살림살이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 과정에서부터 알려드릴 필요 있겠다라는 걸 동의하고, 다만 어떤 형식, 어떤 절차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발전시켜야죠. 네. 또 네. 네, 더 내리는 부분 주제입니다. 아까 그 부장님께서 의회에 대한 초청하셨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도 그 시정 전반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시정 전반.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로 치면 민선 8기, 이제 우리 백경현 시장님, 그다음에 구의회로 치면 이제 9대 의회, 저희가 이제 1년 반을 지냈습니다. 1년 반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니까 보통 집행부는 더더군다나 당해년도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살림살이를 전임 시장 시절에 연간 계획을 짰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확 바꿔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옳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인, 취임한 이듬 해인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그리고 시민들에게 평가받아서 당선됐을 때의 그림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은 시작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상황인데요. 총평으로 말씀해달라고 하면은 좀 아쉽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행정들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매뉴얼대로 그냥 사실 굴러갑니다. 뭐 사회복지 파트라든가 일반 행정의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이 바뀌면 따라서 약간의 스타일의 변화라든가 뭐 특화 사업 정도의 그런 정도가 차이가 지는 거지, 이미 법령이라든가 기타 중앙정부에서 위임된 사무 등등의 대부분 그런 거기 때문에 큰 대등소이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큰 차이가 날 거라고 보냐면은 장기적인 발전 과제. 대부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 그런 쪽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이 차별성을 가지지요. 그럼 이제 구리시 입장에서는 민선 8기 시절에 쟁점이 됐던 것들을 곰곰이 다시 돌이켜보면은 일단 시의 장기 발전 과제로 뭐 큰 축이 두 군데였습니다. 한강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산호동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즉 두 군데가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뭔가 시의 장기 발전 과제를 세울 수 있는 두 축이었기 때문에 전전임 시장 시절부터 그곳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시민들의 주 관심사였고,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GWG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한강변 뭐 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현 시장님도 한강변 개발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약을 가지고 그걸 발전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었고,
산호동 같은 경우에도 현 시장님이 2년짜리 그 시장을 하실 때 뭐 그 테크노밸리로 지정을 받았다가 전임 시장 시절에 그걸 푸드밸리 형태로 또 바꿨다가 그 부분을 연결되는, 즉 그 두 축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진척 여부가 2023년도에 뭔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고, 이제 그와 버금가게 뭐 전임 또는 전전임 시절에 우리가 도심지에 갖고 있는 두 개 축 부지, 아이타워와 소위 저 랜드마크 부지 정도의 사업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지척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이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럼 1년 반인데요. 1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전혀 진척도 없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시민들에게 느껴지는 부분.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강변 도시개발 문제는 이제 국토부가 뭐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고 국가 정책으로 그거를 공공택지지구 개발로 지정을 해버린 상황.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구리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청사진에 대한 드라이브가 좀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요. 또 하나는 특히 아까 말한 이제 두 개 축부지 말고 아이타워라든가 소위 랜드마크 부지와 관련해서는 전임 시장이 진행하던 사업을 이게 정말 이게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청산하고 내가 다르게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뭐가 잘못됐으니까 뭐 처벌하고 끝내겠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지금까지 1년 반을 끌어왔고 지금도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일단 시작해서 하여튼 완결되는 게 짧아도 5, 6년, 길면 10년씩 보는 사업들인데, 지금 시작을 해도 5, 6년 임기 중에 할까 말까인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다. 그래서 일단 시정 전반의 일감은 좀 아쉬움이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저는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제 어차피 대통령이든 시장,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핵심되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보수적으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인수위 시절부터 그다음에 이후에 그 감사 파트 쪽의 업무가 전임 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지나친 뭐랄까요, 책임 추궁 또는 조금 더 또 반대쪽에서 보면은 트집 잡기 뭐 이러면 되게 소모적이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어떤 풍토들이 조금 아쉬웠다. 세 번째는 이제 며칠 전에 하나 느낀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자님들이 좀 한번 찬찬히 기자 수첩에서 한번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이제 특히 제가 이제 행사장을 많이 갑니다. 이제 의장이다 보니까 시와 직간접적으로 뭐 민간 단체가 됐든 보조 단체가 됐든 유관 단체가 됐건 각종 행사에 가게 돼서 우리 시가 되게 아직 좀 전근대적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을 종종 가져요.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단체 뭐 예를 들면 회장 위치임식이 됐든 뭐 송년회가 됐든 무슨 워크숍이 됐든 등등의 여러 가지를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가 보조금과 관련되면 그 보조금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일상적으로 그 단체와 연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 시작 시간이 누구한테 맡기자면 임석 상관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맞춰져요.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업무 때문에 10분 늦으면 행사가 10분 늦어져요. 되게 전근대적이다. 근데 그걸 풀어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면 자치단체장밖에 없습니다. 아닌 말로 자치단체장이 간부회의 때 전체 간부들에게
이쪽 유관단체 행사는 시장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시작해라. 시장이 늦으면 늦게 가는 대로 가서 양해 구하고 그 다음 뭐 기념사를 하든 시상을 하든 하면 되는데 그걸 시장이 풀어주지 않는 한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감히 시장님이 안 왔는데 시작을 계속 전화하는 거죠. 시장님 지금 어디쯤 오시고 있으니까 5분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저기 이제 21세기에 좀 그런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리시가 인구도 많지 않고 면적이 좁은 대신에 좀 품격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시의원 선거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하나가 품격 있는 도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품격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거칠게 이제 급작스럽게 보니까 그런 정도의 시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키워야 되나? 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보여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서. 네, 네, 네. 제가 이렇게 뒤쪽으로.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종환 문학상 네. 그 예산이 전액 차감됐어요. 네.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뭐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마무리 역사문화공원이 거기에 절반이 우리 구리시 행정구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뭐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구리시 행정구역 안에 속해 있는 그 묘지들이 뭐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든가 소파 강동아, 그다음에 중도법을 개발한 지사정 씨, 그다음에 오세창 같은 그런 거대 거물급 인사들이 상당수 묻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리시에.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중랑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마무리 궁극묘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또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3.1절이라든가 뭐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그런 거를 마무리 공원에 와서 해요. 그런 반면에 구리시에서는 그런 거물급 인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행사 하나 치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백 시장이 출마하면서 강정환 특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공약을 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이것이 좋은 사업이면 이거를 해서 우리 구리시에 어떤 발전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그런 특화 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구리시에서 뭐 축제도 많지만 뭐 코스모스 축제라든가 뭐 지난번에 했던 비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성 축제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방정환 특화 사업은 그 우리 그 역사문화교육회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 어떤 배움회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 예산이 전액 착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의원님께서 추경에 다시 올려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의원님? 추경에 방정환.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그건 모르겠어요. 아, 네. 추경에 다시 올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신소영 기자님이 관련된 기사를 쓰셨고 제가 그래서 톡으로 그 기사에 인용된 올해 방정환 문학상을 구리 문화원에서 시상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고 왔길래 축사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고 이제 제 발언의 취지를 좀 보시라. 이거는 하나로 끊어서 볼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신 기자님 하나로 끊어서 볼 일은 아니고 아마 그것보다 더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개명하는 문제. 제가 여기서 한 2번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의 진척은 이런 겁니다. 선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백경현 시장님의 공약 사업 중에 이제 거기엔 방정환 특화사업이라는 표현이 아니었고
방정환 아카데미였나 아마 이렇게 제가 좀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하여튼 방정환이라는 이름이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었고 당선이 되시고 나니 관계 공무원들이 방정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생각을 해냈고 이제 그래서 거칠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중인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개명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방정환 아카데미라는 표현을 공약 사업에 쓰니까 이 아카데미를 어디에 놓지 뭐 등등을 해서 처음에는 어디 도서관에 놓겠다. 그 다음에는 저쪽 청소년 문화의 집 새로 개관하는 쪽에 방정환 아카데미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들어온 게 이제 방정환 문학상 문제였어요. 뭐 등등의 사업이 그래서 이 방정환 사업과 관련된 연관된 사업들이 쭉 하는데 주체들도 다 달라진 겁니다. 하나는 도서관, 하나는 또 뜬금없이 문화재단이 방정환 문학상을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온 거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저 도서관장하고 교문도서관 팀장이 오셔가지고 방정환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개칭하는 문제에 관해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진척에 관한 얘기를 와서 오전 내내 토론을 하고 갔었는데요. 재반 사업에 의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은요. 방정환이라는 브랜드 충분히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키울 필요 있다. 동의. 지금 방정환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 용인의 예를 들어요. 심지어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설명해가지고 자문위원들이 의장 면담하겠다고 며칠 전에 와서 그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 정몽주, 포은 정몽주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데 포은 정몽주를 하나의 브랜드로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포은 정몽주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방정환을 우리 구리시 묘역 안에 그래서 제가 심지어 설명도 드렸어요. 여기 망우동은 원래 서울 시립공원 묘지였다. 시립묘지였는데 그 시립묘지의 군영이 일부는 서울시 구간, 일부는 구리시 구간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고 공교롭게 방정환 선생의 묘역은 우리 구리시 구간에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울시립공원 묘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소위 망울이 그 묘역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중랑구에서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한 반면에 구리시는 별발 사업이 없었다 등등 인정.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되게 순서가 틀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환 특화 사업을 주로 주고 가장 지금 주역으로 하고 있는 곳은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서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한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적어도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날 시장이 공약사업에 넣었으니까 이걸 도서관 이름으로 거꾸로 방정환을 이미지할 게 아니고 방정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화 사업 하시라. 그래서 시민들 정서가 그래 이제 방정환이 정말 우리 시와 연관되어져서 하나의 어떤 상징 이미지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였죠. 오늘 도서관장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 다산지구에 새로 도서관을 지어서 이름을 지을 때 정약용 도서관이라고 남양주시는 지었습니다. 그때 그걸 정약용 도서관으로 짓는데 제가 볼 때 어떤 남양주 시민도 왜 우리 시에 짓는 도서관을 정약용 도서관으로 줘? 라고 의문을 가질 사람이 없다. 왜? 다산초당에 있는 우리 조안면에 실제로 수십 년간 남양주시의 문화재 이름이 다산문화재고 다산과 관련된 각종 단체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시민들 정서가 이미 다산이라고 하면 우리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은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럼 예를 들면 도서관 이름을 이제 이런 논란의 일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저 그날 그 방정환 문학상 수상하는 자리에 가서 그 역사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위 한 문학 잡지가 지난 33년인가요? 38년 동안 방정환 문학상을 제정을 해서 그동안 대학교하고 협업 체계를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이제 방정환 관련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느 누가 아이디어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침 그 방정환 문학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잡지사하고 협력 관계에 있던 대학교가 자기 사정에 의해서 이제 우리 그 손 띨래요 하는 지점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시가 상금 2,800만 원 우리가 될 테니까 그런데 그날 갔더니요
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학상에 오신 분들이. 아, 여기 구리까지 오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생전 처음이고 교통편도 되게 까다로운 곳에. 그래서 제가 그날 축사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 제가 3분 15초부터 보시라고 했던 말이 중요한 건 우리 시가 방정환과 관련돼서 나름대로의 특화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잡지사 하나하고 문학상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방정환으로 상징되는 어린이 중심되는 우리 도시가 우리 구리시가 그런 시책을 통해서 어디에 내놔도 방정환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예산 심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 그 예산을 심의한 설명한 해당 부서나 재단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충분한 문제 제기를 해소하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을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거고요. 그걸 납득 못 시키면 납득 안 되면 의회로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의원님이 추경에 반영하라는 얘기는 이번에 설명 과정에 그렇게 정치하지 못했고 미진에서 적어도 의원들이 이걸 해서 무슨 실익이 있는데 거꾸로 그러니까 그동안 38년 동안 서울에서요 때로는 문학의 집에서 필동에서 주로 시상식을 합니다. 서울에서 하면은 자 그렇게 하던 사업인데 갑자기 구리시에서 돈 2,800만 원 상금 우리가 댈게 해가지고 구리에 와서 아트홀에서 하던 문화원에서 한다고 한들 소위 그날 상 받는 3명 받습니다. 방정환 문학상은 3명 주고요. 그날 보니까 이제 신인문학상이라 해서 그 잡지 신인문학상을 5명인가 시상을 해요. 근데 그 잡지 문학상은 구리시에서는 받을 이유도 없죠. 방정환 문학상 3분인데 수상받는 3분이 수상 당일날 하루 구리시에 와가지고 상금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받아가지고 그 상 받았다고 해서 과연 구리시가 방정환과 관련돼서 뭘 하고 있다는 걸 도대체 어느 정도 홍보가 될 거라고 그 적어도 투여 가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라면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도서관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께 가서 진언을 드리시라. 정말 예를 들면 교문 도서관을 처음에 방정환 도서관이라고 바꾸겠다고 도서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의회 와서 설명했던 논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예전에는 도서관을 그냥 동네 이름 붙이는 걸로 단순화했었다. 토평동에 지으면 토평도서관, 인창동에 지으면 인창도서관. 그런데 이제는 도서관도 옛날처럼 단순히 책을 소장해가지고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책 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정보도서관으로 이미 한 단계 갔고 이제는 그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시제가 됐으니까 방정환 도서관으로 굳히겠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순서가 틀렸다. 현재 구리에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교문도서관, 인창도서관, 순서대로 하면 토평도서관, 갈매도서관.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도서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토평 2지구 개발 사업에 18,5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도서관 하나 또 들어와야 됩니다. 인구가 4만에서 5만 들어올 텐데요. 그러면 옛날식으로 지어서 거기를 토평 2도서관 지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리시도 도서관 명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갑자기 시장이 방정환 얘기를 해가지고 방정환 뭐 룸을 하나 해가지고 자료 모아가지고 교문도서관 리모델링한 교문도서관에 짓겠다고 하는데 이미 구리시 인창도서관에는 박완서 문학관이라고 해서 2층에 가면은 그 아카이브가 들어 있습니다. 왜? 박완서 선생은 우리 시에 있는 아치울 마을에서 15년 이상을 살고 계시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서 그분 돌아가시면 심지어 지금까지도 박완서 선생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가진 문학극을 매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여건이 갖춰져 있는 박완서 선생에 대해서도 아직 인창도서관을 박완서 도서관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용역 잘하시니까 용역비 세워서라도 시의 발전 전략으로 도서관 발전 전략 세우시라. 그리고 그거의 일환으로 토평은 예를 들면 뭐 환경 전문 도서관으로 인창은 문학 전문 도서관으로 해서 박완서 도서관으로 교문은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해서 뭐 방정환 도서관으로 갈매는 이렇게 해줘야 시민들에게 이 이름을 바꾸는 것들에 충분한 납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토평 2지구에 들어오는 도서관도 예를 들면 그 도서관이 가지는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가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방정환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문학상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준비하셔서 그리고 사실은 문화재단이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이유도 의회가 잘 이해를 못해요. 이번에 뭐 문화원에서 하다가 갑자기 문화재단이 마치 저희가 이번에 저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 논란이 생겼을 때 의회에서 예총에서 하고 있던 행사를 문화원이 축제를 주관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위 방정환 특화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문학상을 문화재단이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올라온다? 이런 재반에 관한 납득시킬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그래서 아마 추경이 혹시라도 다시 올릴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면 다시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올해 방정환 문학상은 11월 달에 했습니다. 네, 내년.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제 뭐 하반기 늦게나 하실 생각일 텐데 이제 그런 단순히 상 2,800만 원, 2,800인지 3,500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상을 그냥 시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효과를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계를 해오시는 게 선결과제이겠다 싶습니다. 또 다른 게 있으십니까? 예. 오늘 하여튼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제가 요즘 행사 가서 인사말 드릴 때마다 특히나 엊그제 소상공인 관련 행사라든가 오늘 저녁에도 전통시장 상인의 행사가 있는데 실제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 드릴 때 이제 코로나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등등의 장밋 꿈에 부풀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경제 상황은 더 악화돼서 제2의 IMF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절인데 거꾸로 이렇게 모든 게 어려우면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언론인들도 어려우신 게 아닙니까? 사실은 경제가 성장 국면으로 막 돌아가야 기업의 홍보비도 늘어나고 그래야 또 언론 쪽에도 좀 더 배려가 되어지고 하는데 다 어려운 측면에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뭐 의회로서는 제한적 그나마 이렇게 해서 정례 브리핑 하는 것만 밖에는 제가 뭐 어떻게 할 보아가 없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하여튼 저희 9대 구리시 의회가 출범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시민과 함께 하는 이라는 정해놓고 나서 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는 2024년에도 놓지 않고 쭉 지향할 생각이고요. 제 임기가 임기 기간인 전반기까지 정말 놓치지 않을 거고 우리 후반기를 책임질 의장님께도 이런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충분히 브리핑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매뉴얼을 드려서 적어도 9대 구리시 의회는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중간 매체 역할을 해주시는 언론인들과 꾸준히 말씀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많이 도와주셔서 의회가 잘 진행됐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만큼 올해보다 더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기사도 많이 써주셔서 시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